지난달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고용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새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기본 방향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당장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는 대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이 지사의 뜻을 존중한다며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법원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선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를 조건부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보석금 84억 5천만 원에 전자 추적 장치를 달고 밴쿠버에 머무는 조건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리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와 관련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유보하되 당장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고민 깊었던 민주당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장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이재명 지사의 당원권을 유보하자 대신 징계하기보다는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지사 징계 여부에 대한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다시 논의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내린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회의에서는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서 앞으로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러한. 이와 관련해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무한정 끌어서는 안 된다며 거대 양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부터 몸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무한정 끌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결단을. 네,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협의도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집행 방향과 최근 잇따른 국가 기반시설 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인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한데 모였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KTX 탈선과 KT 화재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벽한 복구와 보상, 원인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 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네, 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오늘 첫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인사와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한 움직임에 오늘 일정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취임 인사와 함께 꽉 막힌 전국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트집 잡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어 잠시 뒤에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견례를 하고 의사 일정과 쟁점 법안 조율의 카운터파트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각 당 원내대표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처리 등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이 관심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언급했고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최근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충격을 줬던 취업자 증가폭 어느 정도 이거 회복됐다고 보면 됩니까? 네, 취업자 증가폭이 오랜만에 10만 명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했는데요. 지난 1월에 33만 4천 명 이후에 10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 7월에 5천 명, 8월에 3천 명까지 떨어지며 충격을 준 이후로는 5달 만에 증가폭이 10만 명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최근의 수치보다는 회복세를 보인 것은 맞지만 원래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인 18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9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지난해 11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지난 2009년의 3.3%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 실업률은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확장 실업률은 청년층에서 21.6%로 나타나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어제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위험 진단을 받았는데요. 당국이 이틀째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건물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한 뒤에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엽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이 붕괴 위험에 노출된 건물 어떤 건물입니까? 네, 이 건물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5층 업무용 건물입니다. 붕괴 위험에 노출돼 오늘도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중앙기둥 위험 부위에 대한 추가 보강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틀 전 자체 안전 진단 중 지상 2층에서 중앙기둥의 단면이 일부 부서지고 균열이 발견된 이후에 여러 층으로 미세 균열이 확산해 어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긴급 점검을 하고 응급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건물 사용 제한도 임박했습니다. 어젯밤 당국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했던 건물 사용자들은 오늘은 별다른 제약 없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일단 오늘 오전 일반 건축물인 해당 건물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건물로 전환하고 위험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또 잠시 뒤인 오후 2시 사용자와 소유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뒤에 안내문 부착과 함께 사용 제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동시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도 진행됩니다. 진단 결과 D등급을 받게 되면 구조 보강 등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2등급이 나오게 된다면 철거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건물 지상에는 11개 층 90여 개의 업무용 오피스텔과 4개 층의 대형 사무실이 있고 지하에는 주차시설과 함께 식당, 주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승엽입니다.
네, 저희 YTN에서는 대구의 도시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승용차의 모습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차량이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담은 화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 반응이 황당합니다. 접수 대신에 국민신문고에나 올려라.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차도를 빠르게 역주행하는 승용차. 다행히 마주 달리던 차들이 모두 옆 차선으로 비켜나 화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차선으로 달려오던 차량 한 대, 역주행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힐 뻔합니다. 가까스로 충돌은 피했지만 운전대를 급하게 꺾으면서 또 한 번 충돌 위기가 왔습니다. 안전거리 덕에 이번에도 겨우 충돌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량은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비상등 한 번 켜지 않고 태연하게 역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주행 차량이 제 앞에서 섰다가 다시 태연하게 계속 역주행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더 무섭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더 기막힌 상황이 이어집니다. 목격자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직접 블랙박스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접수 대신 황당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접수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관할이 아닐 수도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려봐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거다라는 대답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차량이 역주행하는 동안 112로 모두 1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순찰차 25대를 투입했지만 역주행차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변 CCTV하고 블랙박스하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말씀이요. 지난 9일 밤 대구를 가로지르는 도시고속도로는 거꾸로 달리는 무법차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며 무시하던 경찰은 아직 운전자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하인리 법칙, 대형 사고 이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KTX 열차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울행 806 열차가 탈선한 7시 35분 이전 상황으로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발생 28분 전, 사실 위험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사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큰일 났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국토위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이 조짐이 7시 7분 58초에 지금 벌써 일어났습니다. 관제사가 7시 7분 58초에 네 무슨 일인데요? 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관제사입니다. 우리 청량 신호소 기지 입출구 21호 불일치 났거든요. 7시 20분 39초에 뭐 중간에 다른 보고사항이 쭉 있습니다만은 이 해당 열차가 806호입니다. 806호는 30분 나가는 그 지장이었고요. 그래서 806간 다음 신호가 다 안 되면 간 다음에 수동 취급해서 취급하겠습니다. 30분 발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탈선한 열차가 출발 전에 이미 철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한 선로 전원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장이 발생한 강릉역에서 서울 방향의 철길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가 아니라 30m 떨어진 강릉 차량기지를 오가는 철로의 선로 전환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선로 전환기의 회로가 뒤바뀌어서 끼워져 있었죠. 그러나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5분 전 7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한 직원이 다급하게 3분만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관제사가 다시 7시 30분에 차례대로 열차 취급하면 됩니다. 여러분 7시 34분 19초에 3분 이내에 안 되면 바로 수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릉역 그 로컬 관제원이 강릉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 신호에서 806 올라오면 3분만 시간 내달라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이 3분, 응답은 없었고 교신 뒤 1분 뒤에 이 열차는 탈선했습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한 순간부터 열차 출발 시각을 몇 분만 미루더라도 현장의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회로가 잘못 연결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예고된 사고였다고 지적하고 있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승무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레일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게 철도노조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 해고 승무원 때부터 이어져온 불법 파견 시비로 인해서 코레일에서는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코레일은 현재까지도 승무원들은 서비스만을 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 이 판결은 현재 사법농단 의혹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승무원의 책임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승무원은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업무를 하면은 안 되지만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안전 업무를 하면 안 되는 승무원, 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주장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 운영 구조는 목적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이원화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의 이면에도 이 시스템의 이원화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그러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철도공사에게 선로를 제공하고 철도공사는 그 선로 사용료를 시설 사용료를 또 철도공단에 냅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는 선로 사용료가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대립을 하고 또 시설공단은 선로 사용료가 적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운영자 입장에서 선로가 이렇게 좀 시공되거나 역사가 이렇게 건설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설공단은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또 건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충돌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고라든지 결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이번에 강릉선 사고에서도 시공의 문제다, 관리의 문제다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또 사고 열차를 비롯해서 강릉선 총 15회 열차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도안전법상 모든 열차에는 블랙박스를 다는 게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이처럼 꾸준히 쌓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는 어쩌면 예고를 충분히 하고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KTX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위험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검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고는 예외를 두지 않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건데요. 강화된 음주운전 엄벌 방침, 일단 부산 지역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자, 부산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겠다 이런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 검찰이 음주운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처벌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까? 네, 주요 내용은 대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 또 재범 위험성 높은 사범은 차량을 몰수하고 재판 불출석 사범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음주 사범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겠다는 방침과 음주운전 사건의 전담 검사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 내용은 짧은 설명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 문제인데요. 어떻게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검찰은 4가지 정도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누범 기간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번 이상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포함되는데 만약 피해자 유족이 합의했다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 자, 이 얘기도 좀 앞서 나왔는데 이 예외 없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경우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형 구형 대상이 됩니다. 네. 우선 삼진아웃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 있는데 또다시 적발되면 정식 재판으로 보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데 다음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붙잡히면 역시 징역형 구형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하면 초범이라도 바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예외 없이 항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예외를 두지 않겠다 이 설명이 지금 자주 나왔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박모 씨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결국 숨졌습니다. 올해 22살로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윤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매일 각종 관련 사고 뉴스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 씨 사건이 있었던 부산에서 가장 먼저 검찰이 칼을 빼든 겁니다. 검찰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확산되도록 한 그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음주운전 사고 소식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 현장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엄벌한다. 연말을 맞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무슨 음주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하루 사이 2차례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1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난 추락사고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가늠조차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이 잇따르는 건 운전자의 습관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못 버리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엄벌도 좋지만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남북이 오늘 최근 병력과 화기를 철수시키고 파괴 작업을 완료한 비무장지대 DMZ 내 시범 철수 감시 초소 GP를 서로 점검합니다. 남북이 서로의 GP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남과 북이 각각 11개조 72명, 모두 154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반을 구성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GP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합니다. 우리 측 검증반은 아침 9시 군사 분계선상 상호 연결 지점에서 북측 안내요원을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습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서로 방문해 살피는 것은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남북은 시범 철수 GP마다 대령급을 반장으로 7명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반을 투입합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모든 화기와 장비가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지상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됐는지, 그리고 지하 연결 통로와 입구 차단벽 등 지하 시설물 매몰과 파괴 상태 등입니다. 저 꼭대기가 원래 감시탑이 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에서 폭발을 했잖아요. 네. 저 GP입니다. 예. 여기 사진 촬영했던 거. 그 위에 가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고 오늘 12시에 다시 이제 여기를 복귀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북한의 지피 폭파 때 지하 갱도로 보이는 시설물에서 폭약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식별되긴 했지만 땅굴 지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측은 검증 작업 때 지하 투과 레이더와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피 시범 철수 상호 검증이 끝나는 대로 오늘 검증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해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택시단체들이 강경투쟁에 들어갑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57살 최모 씨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회 앞 천막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택시단체들은 어제 진행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오는 20일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차량 10,000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 주체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택시업계, 국회 등과 카풀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서비스 출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출시를 17일로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업계 등과 논의를 해서 정식 서비스 출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으로 당장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영계는 대안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도입된 지 5개월째. 직장인들은 얼마나 저녁 있는 삶을 누리고 있을까? 희비는 엇갈립니다. 좀 업무 시간 내에 좀 효율적으로 좀 집중해서 좀 일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요. 연말이 원래 굉장히 바쁜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집에 좀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야근이 또 시작되게 되고 처음에는 좀 바짝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면서 좀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야근이 다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물어보니 4분의 1은 여전히 초과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새해부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1년 중에서 집중 근무해야 할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소 6개월은 돼야 되고 반대로 노동계는 주 52시간제가 무의미해지고 이른바 과로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주간 노동 시간이 최장 8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장시간 노동 체제가 전혀 변할 수 없고. 결국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편에선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수사당국에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보석금 84억 원의 보석을 허용하고 밴쿠버에 머물면서 전자감시장치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선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결국 캐나다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 윌리엄 어크 판사는 3일간의 보석 심리를 마친 뒤 보석금 84억 원과 전자감시장치 착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은 밴쿠버에 머물면서 위치 추적을 위해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크 판사는 잘 교육받은 멍 부회장이 도주의 우려를 보이지 않으며 보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할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석이 결정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멍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법정과 주변에는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현지 주민이 멍 부회장 석방을 지지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멍 부회장의 보석과 관계없이 미국에 신병을 인도하기 위한 심리는 예정대로 계속될 전망이며 캐나다 법원은 내년 2월 6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창업자에 따른 멍 부회장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으며 중국 당국과 화웨이는 인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멍 부회장의 석방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강팀으로 꼽히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부터 잠 못 자고 계속 이 경기 본 축구팬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저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 봤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이 조 2위였어요. 예. 그 3위 인터밀란과 승점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마지막 상대가 바르셀로나였던 반면에 인터밀란은 상대적으로 약한 에인트호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토트넘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바르셀로나가 B조 1위, 토트넘이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경기 장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 16강 가는 과정은 정말 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네, 토트넘으로서는 어떻게든 인터밀란과 승점을 같게 해야 16강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터밀란이 비기면 토트넘도 비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에릭센, 델리알리까지 주전 공격수를 모두 투입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일찌감치 16강을 확정했기 때문에 메시와 수아레스, 피케까지 주축 선수들을 모두 쉬게 했어요. 그리고 1.5군 정도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장면 함께 보시죠. 전반 7분 만에 바르셀로나 덴벨레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덴벨레 선수 요즘 아주 물이 오른 선수입니다. 드리블도 굉장히 빠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수비수들도 자유자재로 제치는 모습인데요. 골이네요. 사실 이 덴벨레 선수가 굉장히 문제아거든요. 최근에 식단 조절도 못했고 늦잠 자가지고 훈련에 지각하면서 감독한테 혼나고 구단에 벌금 1억 원 정도 문 그런 선수였는데 경기력만큼은 최상이라는 거를 이번 골로 입증을 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수비수 카일 워커 피터스 선수의 실수가 실점의 빌미가 됐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수가 요즘에 좀 떠오르는 유망주인데 선발 데뷔전이었는데 역시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은 골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기다리던 동점골은 후반 40분이 돼서야 터졌습니다. 손흥민 대신 들어간 루카스 모우라가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바르셀로나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고요. 약 2분 뒤에 인터밀란과 에인트호벤의 경기도 1대1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트넘의 16강행이 극적으로 확정됐고 팬들과 선수들도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의 교체된 선수가 골을 넣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 잘 쪘습니다. 71분 정도 활약을 했죠. 네, 좀 아쉬웠지만 괜찮은 활약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약간 2% 정도 모자르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선발 출전했고 후반 26분 교체될 때까지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32분 장면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아쉽더라고요. 네, 빠른 돌파로 수비수 한 명을 완벽하게 제쳐냈고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기회를 잡았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워낙 각도를 잘 좁히면서 나왔고요. 반응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번 더 왼쪽으로 접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는 장면이고요. 5분 뒤에도 역습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골키퍼 손에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손흥민 존으로 유명한 그렇죠. 존이죠. 네, 예.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 발 안쪽에 정확히 걸리지 않은 게 이게 떠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평소보다 조금 피곤했기 때문에 디딤발이 약간 약해졌던 게 이런 슈팅이 나온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후반 11분에도 골대 정면에서 슈팅을 날렸는데 이 슈팅 역시 힘이 조금 모자란 모습이죠.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라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있을 거라고 봤는데 역시 힘이 조금 달리는 모습이 이런 슈팅, 좀 아쉬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보면 저기서 이제 딱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아주 빠르게 왼쪽 들어가는데, 코너로 떠서 이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공이 좀 아쉬웠습니다. 힘을 못 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지친 것으로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의 일정이 또 지금 힘들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 16강전 대진 추첨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6강에서 만날 팀이 결정이 되고요. 16강전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2월에 4경기, 3월에 4경기가 각각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약 한 달 정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자정이죠. 번리를 상대로 리그 17라운드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이때 네네. 대표팀에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네. 합류를 해야 될 텐데 언제 그럼 합류합니까? 아시안컵 개막이 다음 달 5일이고요. 우리 대표팀이 7일 필리핀, 그리고 12일 키르기스탄, 16일 중국과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첫 2경기에는 출전하지 않고 중국전부터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쉴 새 없이 진행이 되는 강행군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전체 선수 중에 2위에 올랐다고요? 네, 이 파워랭킹이라는 게 스포츠 전문 방송 스카이 스포츠라는 데서 매기는 건데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굉장히 공신력을 인정받는 그런 수치입니다. 매 라운드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열린 16라운드 경기를 대상으로 점수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에 이어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당당하게 2위에 올랐습니다. 네네. 8,156점을 받았거든요. 손흥민 선수 지난 9일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그야말로 그림 같은 중거리 슛을 넣었는데요. 경기 후반에는 델리알리의 골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주면서 도움까지 추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장면으로 16라운드 경기에 출전한 모든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 2번째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 파워랭킹이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득점과 도움 외에도 패스, 드리블, 경합 승리 횟수 무려 33개에 달하는 항목을 평가가 되고요. 예. 반대로 득점 기회를 놓치거나 경고나 퇴장을 받으면 감점이 됩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활약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건조물 방화 혐의로 24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 십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양초에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U+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LG U+ 비정규직 지부 수석 부지부장 등 2명은 오늘 오전 서울 강변북로 한강대교 북단에 있는 높이 40m 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지부 노동자들은 LG U+ 측에 홈서비스 센터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본사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수십억대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LH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45살 A씨 등 6명과 전 LH 지역본부 과장 36살 B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치단체 체육센터나 공원, 신도시 보도블록 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목과 유사하게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힘을 내는 로봇 의족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판매 예정인데 이에 앞서서 지난 2015년 목함 질환으로 발목을 잃은 장병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한쪽 다리에 로봇 의족을 찬 사람이 일반인처럼 걷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입니다. 김 중사는 재활 훈련 후 의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의족은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 걸음걸이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사람의 발목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 의족이 개발되면서 이 같은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인 이 발목이 움직이는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연구진은 로봇 의족 발목에 모터와 스프링을 적용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면서 무게는 해외 제품보다 0.4kg 줄인 1kg으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로봇 의족이 땅을 차는 힘은 세계 최고 제품과 같은 150Nm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의족은 세계 최고 수준 제품 대비 동등한 힘을 내면서도 크기와 무게는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로봇 의족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시간 동안 보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로봇 의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8천만 원 상당인 외국산 로봇 의족의 4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구진은 배터리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로봇 의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가운데 최소 한 과목은 객관식 대신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 서술형 평가와 수행 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업 평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의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군 가운데 학기당 1개 이상을 택해서 선다형 시험 없이 서술형 시험과 수행 평가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단체 등 주요 탈세자들 3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 명단에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에 포함됐습니다. 윤 회장은 차명 주식의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포탈세액은 36억 7,900만 원입니다. 올해 초 10년 만에 연극 복귀작 리차드 3세로 흥행몰이에 성공한 배우 황정민이 내년에도 연극 무대에 섭니다. 내년 1월 말에 개막하는 연극 오이디푸스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정민은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로 꼽히는 소포클레스의 원작 작품인 오이디푸스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황정민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거라는 신탁을 받아서 벌여진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황정민은 오늘 제작 발표회에서 1년에 한 작품이라도 연극을 하고 싶다면서 앞으로의 포부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돈이 안 아깝구나. 그다음에 제 연기를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뭐 황정민 말이 황정민인지 이거는 야, 진짜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못하는 저 사람의 연기라는 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배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 연기를 통해서 좀 잘 보여드리고 싶고, 황정민의 오이디푸스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나중에 그 자기 친구 뭐 자기 자식들이나 다른 뭐 후손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 비극을 봤는데 황정민의 오이디푸스라는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했다. 그거만한 견주할 만한 작품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작품 아니면 뭐 1년 반에 한 작품이라도 연극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하늘 표정은 맑지만 낮 동안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예년보다 4도나 낮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으로 느껴지는 쌀쌀함은 이보다 더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날씨가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눈이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습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는 일요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지만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무난하지만 충북과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12월 12일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에는 노정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